그래서 뭐 방학 때 한 번씩들 했으니까, 그죠? 내신 때는 조금, 내용은 조금 축약해서 좀, 중요한 것도 위주로 하는 걸로 합시다. 뭐 첫 번째 원소 얘기 나오는데, 그죠? 자, 뭐 여기 원소 이제 뜻도 나왔지만 우리 중학교 때도 원소라는 거 배우지? 자,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배우잖아, 그지?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그래서 보통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지? 좀 더 크게 할까?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어떤 기본 성분이다. 물론 이제 원소라는 말이 있고 원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지? 뭐 비슷하지? 비슷하게. 보통 이제 우리가 종류를 나타낼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수를 세거나, 그지? 이럴 때는 원자라는 표현을 써.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중학교 때 호돈수 물질이라는 것도 배웠죠. 호돈수 물질.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도 한 21% 정도 되는 산소 기체가 있어. 자, 산소 기체는 뭐 뒤에서도 배우지만 산소 분자로 돼 있거든. O2라는 산소 분자로 돼 있어. 그럼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결합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이 산소 분자는 원소일까 아닐까? 그럼 이 산소 기체는 원소야 아니야? 아니다. 자, 뭐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게 원소라고 했으니까 딱 보면 산소 기체는 산소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산소 분자는 분해되지 않냐 이거지. 그지? 근데 이거 분해돼도 산소인 거잖아. 자, 우리가 분자로 이루어져 있든 뭘로 이루어져 있든 얘는 산소라는 원소 한 종류로만 돼 있는 애지. 그래서 분자든 뭐건 간에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호돈소 물질이라고 하거든. 호돈소 물질. 그지? 호돈소 물질이라. 자, 호돈소 물질도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공부할 때는 이 호돈소 물질도 그냥 원소로 취급하는 거야, 원소. 알겠지? 호돈소 물질도 원소입니다. 더 이상 분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분자기 때문에 분자는 분해가 될지 모르지만 산소라는 원소가 분해된 건 아니잖아. 얘는 분해가 돼도 산소 분자가 분해된 거지 산소라는 원소가 분해된 건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어쨌든 니네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나오면 그것도 그냥 원소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소들이 이제 뭐 지금까지 뭐 한 110여 종 정도 알려져 있다. 그지? 알려져 있다 이거지? 자연 상태에서 그냥 원래 존재하는 원소도 있고,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원소도 있다. 그지? 그래서, 뭐 한 110여 종 정도. 정확하게 이제 원자 번호라는 걸로 따지면 18번까지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중에 그냥 원래 자연 상태에서 원래 존재하는 원소는 92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로 92번까지는 원래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요. 자, 나머지는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원소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110여 종, 원자 번호로는 118번 정도까지가 알려져 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는 딱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거 118개. 한정적이지만 그 원소들이 결국 결합하고 이렇게 뭐 분자를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뒤에 배우는 이온 결합 뭐 이런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의 종류는 대단히 많죠. 물질의 종류는 대단히 많아. 원소의 종류는 한정적이지만 그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물질의 종류는 원소의 종류에 비해서 매우 많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118종류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런 이제 원소들이 뭐 발견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그럼 이런 원소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연구를 해봤단 말이야. 근데 연구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인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게 이제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 주기율이라고 하는 거야. 주기율. 자, 주기율. 그래서 보면 과학자들이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주기율이라고. 그 주기율이라는 게 잘 나타나게끔 이제 표로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 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뭐 주기율의 발전 과정이라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공부하기 앞서서
몇 가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베라이너. 여기 나오죠? 자, 이 사람의 주장을 여기 보면 세쌍원소설이라고 표현하거든. 세쌍원소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은 원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꼭 이 세 쌍씩 그룹을 쪄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발견이 돼. 그게 세 쌍씩 걔네들 사이에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그 규칙성이 좀 존재한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칼슘이라는 원소가 있어. 바륨이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자, 원소가 있어. 예. 네. 왜 이렇게 늦었어? 첫날부터. 자, 교재. 얼른 앉아. 그러니까 칼슘이라는 원소가 있고 바륨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자, 원소들도 원소나 원자랑 이제 섞어서 쓸게.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우리가 원자량이라 그래, 원자량. 그래서 이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그 원자량을 따져본 거야. 칼슘이란 원소의 원자량, 바륨이란 원소의 원자량을 따져봤는데, 자, 그 원자량을 더했어.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눴어. 그랬더니만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의 원자량하고 유사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밀도도 그런 관계에 있더라는 거지. 뭐 칼슘이라는 원소의 밀도하고 원자 밀도하고 바륨이라는 놈의 밀도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봤더니 실제로 스트론튬이라는 원소의 밀도랑 유사하더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쌍씩 유사성을 띠는 원소들이 있더라라는 걸 찾아낸 거야. 뭐 리튬, 나트륨, 칼륨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 배우면 이른바 족이라는 거랑 유사한 거야. 우리 나중에 현재 주기율표 배울 거 아니니? 거기서 나오는 같은 족에 속하는 애들인 거지. 근데 당시에는 주기율표를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세 쌍씩, 근데 얘네들 사이 뭔가 뭐 원자량이나 밀도 같은 게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세 쌍 원소설이라 그래.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는데 뉴렌즈. 내가 이거 맨날 하면서도 이게 I인지 O인지 헷갈리는데 뉴렌즈라는 사람의 주장은 뭐라고 하냐면 옥타브설이라 그래. 옥타브설. 옥타브설. 자, 옥타브가 뭐니? 우리 한 옥타브라 그래가지고 왜 도레미파솔라시 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데베라이너처럼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쭉 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원자량 순으로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나타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걸 옥타브설이라고 그래. 원자량 순으로 뭐 이제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쭉 놓고 성질을 따져봤더니 8번째마다 성질 비슷한 애가 있더라. 나타나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 자, 그거를 옥타브설이라고 합니다. 옥타브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이제 뭐냐, 바로 멘델레예프지. 그 주기율표라는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멘델레예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멘델레예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아니지만 주기율표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지. 주기율표의 시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할 당시만 하더라도 63종류, 4종류의 원소들이 알려져 있었대.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자량 순으로 이제 쭉 연구를 하면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든 거야.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었어. 근데 이제 원자량 순으로 쭉 이게 그때까지 발견된 애들을 원자량 순으로 놓다 보면 중간중간 원자량 비어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은 애들이지. 성질만 예측해서 써놨어. 실제로 이거 한번 보여주면은 요거거든, 요거. 지금 교재에는 없는데 내가 그냥 어디서 그림을 하나 따왔어. 지금 여기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 원자량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숫자들이 원자량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요만 좀 확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같은 세로줄에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 오게끔 원자량 순으로 쭉 배열을 한 거야. 배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물음표 돼 있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 아직 발견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이거 초안은 아니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제 그냥 보기 좋게 써놓은 건데 이런 애들은 얘네들하고 성질이 유사한 애들일 테니까 성질을 예측해서 써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원소가 발견된 다음에
그 원소의 성질을 따져봤더니 멘델레예프가 예측한 거랑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야. 자, 실제로 여기 보면 요 이제 숫자가 원자량인데 요거에 해당되는 원소가 우리가 현재는 이제 갈륨이라고 부르는 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78번에 얘가 이제 아마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애들은 성질을 예측해놨는데 나중에 실제로 발견된 애들이 거의 멘델레예프가 예측해놓은 것과 유사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에 이렇게 배치하면서 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말이야.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가 아니야. 모질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 모질리. 모질리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자, 왜 그러면 다르냐 하면 이 멘델레예프까지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데베라이너, 뉴렌즈, 멘델레예프 뭐 이 더 이전으로 가면은 니네 그 중학교 때 라부아제 들어봤잖아. 라부아제. 그 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기율이라는 거를 이렇게 연구한 걸 시초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여기 써져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당시까지 발견된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하면서 연구를 했단 말이야. 원자량 순으로. 이것도 봐봐. 원자량 순으로 이렇게 배열했단 말이야. 원자량을 기준으로 성질 비슷한 애들이 같은 세로지로 이렇게 배열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모질리도 처음에는 그지? 이제 우리 다시 교재로 되돌아와서 자, 지금 봐봐. 연도가 조금 차이가 나지. 1869년, 1913년이니까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내신에서는. 그지? 뭐 그 연도를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는 원자 번호 순으로 더 많은 원소가 발견이 됐겠지. 그지? 시간상 좀 갭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원자량 순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맞는 원소가 나타나는 거야. 안 맞는 원소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원자량 순으로 같은 성질, 비슷한 성질이 있는 애들이 세로줄에 오게끔 표를 만들다 보니 이게 안 맞는 원소가 생기는 거지. 안 맞는 원소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자량은 더 커. 그럼 이쪽 세로줄에 들어가 성질은 이쪽에 있는 애랑 비슷하고 이런 식의 어떤 모순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를 만든 사람이야. 원자들에게다 원자 번호를 붙인 다음에 원자 번호 순으로 이렇게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배열하면서 표를 만들었더니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을 때 나타나던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더라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면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는 이 모질리라는 사람이 제안한 주기율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자 방금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그지? 비슷한 원소들이 멘델레예프와 마찬가지로 같은 세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했어. 그래서 그 세로줄을 뭐라고 불러? 족이라고 불러요. 족. 족. 그래서 현재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주기율표는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습니다. 1쪽부터 18쪽까지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자 같은 가로줄에 있는 원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걔네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은 애들 전자 껍질수가 같은 원소들은 같은 가로줄에 오게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줄을 뭐라 부르냐면 주기라고 불러. 주기. 주기. 뭐 알고 있다는 전제. 그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주기부터 7주기.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조심할 게 여기서 성질이 비슷하다는 게 어떤 성질이 비슷한 거냐면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야. 화학적 성질. 그지? 니네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틀리게 한단 말이야. 물리적 성질은 있잖아.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이라도 물리적 성질은 달라. 그럼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뭘까? 네, 녹는 점, 끓는 점, 뭐 밀도 이런 게 다 물리적 성질이야. 그래서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지 물리적.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골라라 할 때 막 써 있잖아.
그래서 물리적 성질이 같은 애들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걸 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그럼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성질이 비슷한 애들 그것만 읽는 거야. 족이라고 한다. 맞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애들을 같은 세로줄 족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알겠네? 지수 어디 앞에 학원 갔다 왔냐? 벌써 졸린 느낌인데? 아니야? 그래서 요거 족이라고 한다. 그지? 화학적 성질이 있어. 그럼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게 뭐냐? 그지? 원자 번호라는 게 뭐냐? 요거 뒤에 가서 얘기할 건데 잠깐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덕후라 그래야 되나? 덕후. 꽂힌 거야. 엑스레이에 꽂힌 거야. 그래서 원자 핵이 있으면 원자 핵에다가 엑스레이 쏘는 그 연구를 굉장히 하고 있었대. 근데 이제 원자 핵에다 엑스레이를 쏘면 뭐가 X선이지. 우리 부러졌을 때 가서 병원 가서 찍는 것처럼 쏘니까 무슨 무늬 같은 게 나타나거든. 근데 그게 원소마다 무늬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뭘 알아냈냐?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라는 게 들어있는데 양성자가 원소마다 그 개수가 다르구나라는 걸 알아냈어. 그래서 바로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에 따라서 번호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윤이나 지수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냥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근데 마찬가지야. 1번부터 20번까지 무조건 외우는데 어쨌든 그 해당 원자의 원자 번호는 그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와 같다. 뒤에 가서 또 얘기할 건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자, 양성자라는 놈은 이름에서 알듯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애, 플러스 전하. 그럼 양성자 하나가 얼만큼의 전하를 띠냐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전하를 띠거든? 숫자 겁나 작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할 땐 이게 그냥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걸 상대값으로 표현해가지고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고 하자 약속을 한 거라고. 그러면 원자마다 양성자 개수가 다른데 그 양성자 개수만큼 전자가 있는 거야. 왜? 전자라는 녀석은 음전하를 띠는데 이 녀석의 전하량을 따져봤더니 양성자랑 전하량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전자 하나는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고 하자 이제 약속을 한 거거든. 근데 모든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야 되겠다.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원자 번호가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또 똑같구나.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뒤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이렇게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족,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뭐 조그맣게 돼 있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율표. 그래서 보면은 봐봐. 가로줄이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가 있어. 근데 지금 이 그림상 여기 두 줄이 더 있다고 해서 이게 9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여기 6주기하고 7주기는 말이야. 이 6주기하고 7주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32개야. 근데 우리 이 세로줄이 몇 칸이야? 18칸밖에 없지? 그러니까 따로 14개를 여기다 따로 이렇게 빼서 쓴 겁니다. 이렇게. 따로 써놓은 것 뿐이야. 그죠? 여기 안 들어가니까 14개만 따로 빼내서 쓴 거야. 그래서 이거만 보고 9주기까지 있네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7주기까지가 있는 겁니다. 다만 6주기하고 7주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원소가 32개이다 보니까 14개는 따로 써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오간의 손 그래가지고 원자 번호 118번까지 지금 써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원자 번호로 여기 보면은 92번 있지. 우라늄까지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원소고요. 92번이 넘어가는 애들은 이제 뭐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그지? 뭐 입자 가속기 같은 걸로 이제 서로 다른 원자 충돌시키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인공적인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뭐 이름 같은 것도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니호늄 이거 뭘 것 같냐? 일본에서 발견한 거야. 그래서 니호늄이야. 그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메리슘은 뭐에서 이름 따온 것 같아? 아메리카, 그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름을 붙였다 그래. 뭐 아무튼 뭐 92번까지가 이제 자연 상태 존재하는 원소다.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주기율표를 보면은 이제 색깔로 좀 구분이 돼 있지만 이 주기율표상에 있는 원소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더래. 그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라는 걸로 나눈다는 거야.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로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베이지색이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처럼 옛날 사람은 살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살색. 그치? 우리 약간 피부색하고 비슷하니까 살색이라. 이렇게 얘네들 금속 원소고 여기 보면 약간 연두색으로 지금 표현된 애들 수소 포함해서 비금속이야. 크게 둘로 나누는 거야. 물론 이제 여기 보면 그 금속하고 비금속의 경계 부분에 이렇게 약간 파란색이 이제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걔네는 차치하더라도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위치상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 아래편에서 중앙까지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이제 뭐야? 주로 오른쪽 위에 배치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죠? 오른쪽 위편에 배치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럼 이 금속 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일단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대부분 고체야.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야. 대부분 고체 상태. 물론 이게 순수한 그 금속은 아니야, 사실은. 나중에 가면 이제 차차 알게 되겠지만 금속은 대부분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어쨌든 상온에서 고체 상태, 대부분.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 딱 하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 수은이라는 금속만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합니다. 금속 중에 단 그러니까 니네 이제 공부하다 보면 꼭 화학 파트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성질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 대부분 뭐뭐 한다 그러면 이 대부분이라는 말에 잘 주목을 해야 돼. 모두라는 말이 아니고 대부분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애도 있다라는 거니까. 그치? 어쨌든 여기서 수은이 유일하게 액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비금속을 보면 말이야. 지금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비금속 원소들은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대부분 고체 아니면 기체야. 고체인 애도 있고 기체인 애도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대부분이니까 하나, 브로민이라는 애가 유일하게 또 액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단, 브로민은 액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금속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물론 그 순수한 금속은 아니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뭐 재련이라는 게 필요하긴 한데 전기가 잘 통하지. 자,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해요. 금속들은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다. 잘 통합니다. 그리고 광택이 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순수한 금속 고체라면 광택이 나지. 자, 금속이 열이나 전기를 잘 통하고 광택이 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배우진 않지만 이 순수한 금속들은 금속결합이라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금속결합은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금속 양이온하고 그 양이온들 사이를 자유전자라는 애가 돌아다니면서 결합을 시켜주고 있는 걸 금속결합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순수한 뭐 철이다 라고 하면은 철 원자가 이온이 된 거야. 이온이 되면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온 거잖아. 그러면 그 철 이온 사이를 이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묶어주는 거야. 즉 고체 금속에는 자유전자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 상태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서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고체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한쪽으로 이동하면서 뭐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자유전자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햇빛 받으면 거기에 이제 빛이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이 열과 전기를 잘 통하고 광택이 나는 이유는 방금 얘기한 자유전자라는 애 때문이다. 자유전자라는 애 때문. 반면에 이제 비금속은 당연히 뭐 기체일 때 전기가 안 통하겠다만 그게 고체라 하더라도 대부분 열이나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해.
왜?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으니까 통하는 거, 얘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광택도 없어요. 단 얘도 예외가 있지. 대부분의 고체 비금속은 전기가 안 통하지. 그렇잖아. 우리 주변에 야 이게 나무 같은 거 있지. 나무, 종이 이거 다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지만 물론 비금속 원소들로 돼 있거든. 전기 안 통하잖아. 그런데 비금속 중에 흑연이라는 애는 비금속 원소 중에 탄소라는 원소로 돼 있거든. 니네 연필심, 샤프심. 얘는 나중에 니네 아마 물리 선생님이랑 배울 텐데 니네 아마 학교에서 신소지 파트 배우면 나올 텐데 이 구조상 얘도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어. 뭐 자유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야. 흑연은 비금속이지만 예외적으로 전기가 통하고 열이 통하는데 나머지 비금속들은 통하지 않는다. 니네 실제로 흑연도 광택이 없지. 선생님 샤프심을 자세히 보니까 광택이 나던데요. 자, 그건 인위적으로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손에 묻어나지 말라고 인위적으로 코팅을 해놓은 거지. 순수한 이제 석탄 나도 가본 적도 없고 너희도 가본 적이 없죠. 광산에 가서 석탄 캐잖아. 석탄이 이 탄소 덩어리라 생각하면 되거든. 비금속입니다. 비금속. 그지? 그래. 광택 없고. 금속은 이렇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 고체 금속이 있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외력이라고 하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금속들은 자, 내가 여기다 쇳덩어리를 하나 놓고 망치를 내리치면 어떻게 되지? 얘가 부서져서 가루가 되진 않지. 설사 내가 아주 힘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가루가 되진 않지. 다만 아주 강한 힘을 주면 어떻게 얇게 펴지지? 자,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 그렇게 얇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금속이 가진 특징 때문인 거야.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부서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져. 또는 실처럼 가늘고 길게 만들 수 있지. 가늘고 길게 뽑아낼 수 있지. 그래서 뭐 펴짐성, 뽑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러니까 우리 금 있잖아. 금도 금속이잖아. 귀금속이라고 하지만 금속이잖아. 아니 이거 가지고 귀걸이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고 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인 거야. 힘을 가하면 얇게 펴고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이라는 금속은 일반적인 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물렁물렁한 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게 잘 드러나는 거겠지만 어쨌든 니네 철도 이렇게 달군 다음에 땅땅땅 내리치면 이렇게 펴지고 하잖아. 그래서 그걸로 뭐 칼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농기구 만드는 거 아니겠니? 그죠? 반면에 비금속은 뭐 예를 들어 흑연이라고 생각합시다. 고체니까 힘 가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얘네들은 고체라 하더라도 힘을 가하면 쉽게 부스러집니다. 얇게 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부서져서 가루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필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샤프심에다 내가 힘을 가하면 그게 부스러지면서 가루가 종이에 묻어나기 때문에 내가 필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쉽게 부스러진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금속은 대체로 이쪽에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주기율표 다 없잖니? 우린 딱 어디까지만 외우면 된다고? 원자번호 20번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차차 나오겠지만 봐라. 우리가 배우는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금속 얘네들밖에 없고 얘밖에 없거든. 그럼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족이 1족, 2족, 13족 이렇게 얘네 중에 하나야. 아무튼 그럼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그 이후 차차 나와. 전자를 잘 잃는 특징이 있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결론 그거야.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자꾸 잃으려고 그래. 자,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띠네를 잃어버리면 플러스 띠네가 더 많이 남게 되니까 전체가 플러스일 때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됩니다. 양이온이 잘 돼. 양이온이 잘 된다. 반면에 이제 비금속 애들은 반대야. 얘네들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이온이 잘 된다. 음이온이 잘 된다.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잘 되고 음이온이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보면은 요런 표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잖아. 그냥 대략적으로 표시해 놓은 거잖아. 자, 여기 보면 요 무슨 말썽 있냐? 금속 원소들이 왼쪽 아래편에 주로 위치하는데 봐봐. 일로 갈수록 여기 뭐라고 써있니? 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지. 자, 금속성이 증가한다는 말이 다르게 표현하면은 양이온이 잘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같은 금속이라도 이쪽에 있는 금속일수록 더 양이온이 잘 된다. 더 금속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죠? 더 금속성이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뒤에 이제 뭐 단원으로 따지면 2학기 단원이긴 하지만 우리 방학 때 한번 했으니까 전자를 잃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하지? 산화라고 표현하지. 산화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일로 갈수록 금속성이 증가한다. 양이온이 잘 된다. 산화가 잘 된다. 전자를 잘 잃는다. 뭐 이런 뜻이야. 반면에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여기 보면 이제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럼 뭐야?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비금속일수록 더 전자를 잘 얻는다. 음이온이 더 잘 된다. 자, 전자 얻는 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환원이 잘 된다. 이런 뜻이야. 비금속성이 증가한다. 전자를 잘 얻는다. 환원이 잘 된다. 음이온이 잘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주기율표상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 그죠? 원소들은 크게 금속과 비금속 원소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 그죠?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이제 뭐 대표적인 금속 원소들이 어디에 이용되는가? 그죠? 뭐, 자, 알루미늄. 잘 알다시피 주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루미늄 호일에 많이 이용이 되지. 그 다음에 얘도 금속이니까 전기 되게 잘 통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가전제품이라고 전선, 구리로 많이 만들지. 사실은 구리보다 알루미늄 전기가 더 잘 통해. 근데 왜 알루미늄 갖고 전선을 안 만들까? 그렇잖아. 전선은 우리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 저항도 좀 작고 전류가 잦을수록 되게 좋은 전선이란 말이야. 근데 사실은 구리보다 알루미늄이 더 잘 통하거든? 저항도 더 작거든? 근데 구리를 사용한 이유는 뭐겠어? 돈이야, 돈. 비싼 거야. 근데 이제 알루미늄만큼 전기가 좀 잘 흐르고 비용도 좀 저렴한 구리 갖고 주로 이제 전선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철 같은 거 우리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도 사용이 되고, 이제 뭐 무기 만들 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철이 이용되지 않는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지, 그죠? 심지어 지금 너희가 앉아있는 이 책상도 어떻게 보면 철이야. 단지 그 위에다가 페인트 칠하고, 니스라고 하면 좀 그런가 요즘 하여튼 코팅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비금속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뭐 대표적인 애들이야. 수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우주왕복선 연료로 사용된다 돼 있지. 니네 연료를 태워서 이제 불을 내뿜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잖니. 연소를 시켜야 되잖아. 근데 니네 우주 공간에서 뭐가 없어? 산소가 없잖아. 자, 참고로 수소는 가연성이라는 게 있어. 가연성. 우리가 말하는 산소 기체는 조연성이 있다고 하는 거야. 산소는 도와주는 다 그래서 조연성이라고 하는 거야. 연소되는 걸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 수소는 가연성이야. 스스로 탈 수 있어.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수소가 사용되는 게 맞지. 다만 위험하지. 폭발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질소 알다시피 우리 과자 사면은 이제 물론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긴 한데, 질소 기체가 들어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아까 호돈소 물질은 그냥 원소로 보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과자 이렇게. 왜냐하면 얘가 안정한 애야. 질소 분자가 되게 안정하기 때문에 이 과자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이렇게 화학 반응하는 걸 좀 막아주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과자 봉지에 질소 기체가 들어있어. 그렇지? 뭐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들 우스갯소리는 뭐야? 질소 반 과자 반 뭐 이러잖아. 그렇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또 들어있고, 성냥 만들 때 붉은색 부분에 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또 뭐 있니? 뭐 예를 들자면 플로르, 그죠? 우리가 흔히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할까? 불소라고도 하죠. 불소.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니네 아마 어릴 때 불소 치약, 그지? 그지? 충치 예방하기 위해서 불소 치약 사용. 치약 같은데 또 많이 이용이 되지. 치약 같은데. 자, 뭐 이거 외에도 많지만 뭐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하나씩 그냥 좀 외워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대표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한번 해봤다, 그지?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해봤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준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준금속. 그지? 요 주기율표상에서 여기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 금속과 비금속 경계 부분에 위치한 얘네들, 이런 애들 우리가 이제 준금속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성질 둘 다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금속은 전기 잘 통하고 비금속은 안 통하잖아. 이 중금속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조건일 땐 전기가 통하고 특정 조건일 때 전기가 안 통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어디에 많이 이용되냐면 니네 반도체 만드는 데 이용이 되는 거야. 반도체가 뭐야? 반도체. 반도체란 뜻이야. 그럼 혹시 도체라는 말 들어봤니? 우리가 고체야. 이 고체가 전기가 통하면 도체라고 하는 거고, 어떤 고체가 전기 안 통하면 부도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절반만 도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특정 상황에서 전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규소라든지 저마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의 주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만드는 데 많이 이용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기율표상에서 내가 이제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외워라. 원소 하고 원자 번호까지 외워두는 게 특히 자 기술도 나중에 학교에서 한번 봐봐. 세화요거는 특이한 것도 하나 가르쳐 주거든. 우리가 흔히 나트륨이라고 하는 애 있죠. 원자 번호로 11번이거든. 요거 소듐이라고도 합니다. 좀 적어놔. 소듐. 그지? 소듐. 소듐이라고도 해. 그리고 칼륨 있지, 칼륨. 밑에. 이거 그냥 우리 보통 칼륨을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신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가르쳐 주는 거 같아요. 포타슘이라고도 불러, 포타슘. 근데 요거 정도는, 왜냐면 니네 공부하다 보면 가끔 어떤 문제, 그런 문제 있단 말이야. 나트륨이라는 용어 대신에 말대로 소듐이라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게 똑같은 말이야. 소듐이 나트륨이고 포타슘이 칼륨이고 하니까, 요거. 그냥 요 정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제발, 물론 다 외우고 있다고 난 믿지만 혹시 안 외워져 있으면 반드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원자 번호 몇 번 그러면 딱 나와야 돼. 니네 문제 풀 때 그거 모르면 일일이 찾아가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거 알면 되게 편하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나와. 어떤 문제에서 원자 핵에 플러스 11 써 있고 여기 전자 11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 그럼 딱 보자마자 11번 나트륨 떠오르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가 나트륨인지 모르면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자 번호랑 원소 기호는 좀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주기율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족에 속한 원소들을 동족 원소라고 표현해. 동족 원소. 같을 동자를 써서 같은 족에 있는 원소를 동족 원소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1족. 자,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1족. 그리고 하나 또 얘기할게.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 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는 3족에서 12족 사이에 해당되는 원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푸는 문제들의 대부분 1족, 2족 다음에 13족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서 교묘하게 3족이라고 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이 13족인데 뭐 이 알루미늄에 대한 설명하고 보기가 쭉 나오는데 얘는 3족 원소이다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맞다고 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근데 안 그럴 것 같지? 시험 볼 때 그런다니까? 그렇잖아. 정신 없거든. 지금 막 시험 보느라 정신 없으니까 이 3족을 그냥 13족이 있거니 그냥 잘못 읽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명심해야 돼. 너희 시험 문제는 절대 3족이라는 놈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1족, 2족 다음에 13족이고 14족이고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주기는 또 4주기까지밖에 없어. 5, 6, 7주기는 외울 필요도 없어. 나오지도 않아.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지. 뭐 예를 들자면 5, 6, 7주기에 속하는 원소들 중에
우리가 자주 쓰는 원소들의 원소 기호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수은, H증건 다 알잖아. 그게 몇 중인지 몰라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소 기호, 뭐 원자 번호는 안 나오지, 그지? 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거 뭐 있냐면 여기 은, 오죽이잖아, 그지? 은, 뭐 주석, 납.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기호들, 원자 번호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원소 기호들은 일단 다 원자 번호 20번 넘어가는 거니까 대부분 오죽이 육죽이겠구나 이렇게 추정해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그럼 봐라. 수소.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족에 속하는 애들을 이제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하는데, 자, 1족은 유의해야지. 우리가 금속과 비금속을 나눈다 했는데 수소가 뭐야? 1족이지만 얘가 비금속이거든. 그럼 1족에서는 얘네들만 성질이 서로 유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1족에 속하는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 알칼리 금속. 그죠? 꼭 명심해야 돼. 1족은 알칼리 금속이지만 누구 제외한다? 수소 제외. 가끔 이렇게 낸단 말이야. 내가 얘기지만 1학기 중간고사 있잖아. 누가 어려운 문제 더 잘 푸냐의 싸움이 아니라니까. 누가 실수를 더 안 하냐의 싸움인 거야. 근데 그냥 이거 다 묶어놓고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 이렇게 낸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맞다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1족이니까 맞겠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꼭 수소가 빠져 있는지를 봐야 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를 알칼리 금속이라 해요. 그 다음에 그럼 2족끼리도 또 성질이 비슷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뭐 있어? 베릴륨, 마그네슘, 뭐 칼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얘네들끼리 성질이 유사하다? 그럼 또 얘네들끼리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 있겠지. 몰라도 돼. 교육과정에 안 나와. 혹시나 해서 얘기하자면 얘네들은 알칼리 토금속이라 그래. 자, 한 끗 차이지? 조심해. 물론 성질은 좀 유사합니다.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성질은 좀 유사하지만 명칭은 좀 다르니까 꼭 좀 구분을 해주시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뭐 교육과정상 나오지 않는다. 그 다음에 쭉 뭐 13족에 속하는 얘네들도 성질 유사하고 다 부르는 명칭이 있어. 예를 들어 뭐 14족 탄소족, 여기는 붕소족, 질소족, 산소족 뭐 이렇게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다 빼고 누구만 기억한다? 17족. 그지? 이 플로르, 염소,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17족은 요렇게 4개를 외워야 돼. 20번이 넘어가는 애들이긴 하지만 이게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해갖고 요 4개는 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뭐라 부르냐? 얘네를 할로젠 원소 이렇게 부르죠. 할로젠 원소. 할로젠 원소. 자,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 있는 애들이 있지. 여기 보면은 헬륨, 네온, 아르곤, 그제? 뭐 이렇게 쭉 나와. 여기 보면은 뭐 크립톤, 제논 이렇게 나온다. 그제? 크립톤, 뭐. 아무튼 얘네들을 또 이제 묶어서 뭐라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 부르는데, 자, 아무래도 내신 때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제? 적어도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의 교과서는 미래인 아니면 동아출판인데, 미래인이나 동아출판이나 이 18쪽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할 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수는 있어. 뭐 학교 프린트나 이런 데 설명이 되어 있으면 외워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라 불러. 그래서 내가 이 비활성 기체는 설명을 안 할 건데 나중에라도 학교 선생님 설명하셨다고 하면 얘기해주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성질이 있고 할로젠 원소라고 하는 애들이 어떤 성질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지. 그제? 첫 번째, 자, 알칼리 금속. 그제? 알칼리 금속. 요거까지만 하고 선생님 쉽게. 자, 알칼리 금속. 자, 1족 원소지, 그지? 누구를 제외한다? 수소 제외.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3개. 우리 무조건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외우면 된다니까. 넘어가는 애들 몰라도 상관없어. 그죠? 몰라도 상관없어. 얘네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죠? 첫 번째, 일단 금속인 거잖아. 여기 써있잖아. 알칼리 금속이라며. 당연히 상온에서 어때?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고체지. 고체는 고체인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통 고체하면 이게 단단하잖아. 근데 되게 물러. 그래서 얘네들은 칼로 잘려요. 고체이긴 하지만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칼로 잘릴 정도로 좀 무르고요. 칼로 잘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할 텐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알칼리 금속, 이제 얘네들을 순수한 금속 상태로 만들어 놨겠지? 자, 금속이니까 당연히 뭐야? 광택도 있겠지. 맞아?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순수한 리튬을 이렇게 내가 이제 딱 있으면 얘가 광택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내가 꺼내서 공기 중에 이렇게 냅두는 순간 광택이 사라져버려. 이 표면의 광택이 쫙 사라져버려.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산소랑 반응을 잘해요. 이 알칼리 금속이라는 애들이 산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산화물이 만들어져. 자, 어떤 원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산화물이라고 통틀어서 불러. 자, 이거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자, 봐. 리튬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하면 산화 리튬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그지? 자, 화학 반응. 그럼 만약에 나트륨이면 어떻게 돼? 요거 나트륨이라는 원소 기호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화학 반응식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순수한 리튬일 때는 광택이 있으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면 그 표면에 있는 리튬 원자들이 산화 리튬이 되면서 광택이 사라지는 거야. 광택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비커에다가 물을 하나 이렇게 좀 받은 다음에, 자, 내가 리튬이라는 금속을 조그맣게 조각을 내갖고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 물에다가는 미리 이른바 지시약이라는 걸 좀 떨어뜨려놔. 아마 니네 교과서나 이런 데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미리 떨어뜨려 놓거든? 참고로 페놀프탈레인이란 지시약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자, 얘는 염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하는 애야.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가 떨어뜨려 놨을 때 그냥 물 색깔이거든? 투명하거든? 그런 상태에서 리튬이라는 금속을 떨구면, 자, 그 주변에서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부글부글 기포가 막 발생해. 자, 그게 수소기체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튬 금속 조각이 녹아 사라져. 그러면서 이 물이 점점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자,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그래서 물과 반응을 되게 잘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거를 쓰면, 자, 리튬이라는 애가 만약에 물하고 만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하면서 그 리튬이라는 금속은 녹아서 물속으로 사라져. 수용액이 되는데 그 수용액이 바로 수산화 리튬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른바 뭐야? 염기성이란 말이야, 염기성. 그 리튬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나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다, 이 말이지. 그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보이는 건 요 수소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인 거고. 그죠? 그래서 요 개수까지 쓰면 뭐 이제 이렇게 되겠지? 내가 이 화학 반응식 왜 써주는 줄 아니? 니네 서술형에서 이거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한번 듣고 지나갔잖아. 내신 때는 정말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이거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써봐야 되는 거야. 그지? 책에 있다 하더라도. 자, 니네 그리고 그럼 염기성이 됐잖아. 염기성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지수야, 염기성, 알칼리성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인 거야. 이 금속이 물하고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 염기성을 띠니까 알칼리 금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봐봐. 얘네들 산소하고 반응해도 순수한 리튬이 사라지는 거지, 따지면. 그러니까 산소하고도 접촉하면 곤란하고 물하고도 접촉하면 곤란하니까 얘네를 보관을 어디다 해야 돼? 물이나 산소랑 접촉하지 않는 환경에 보관을 해야 돼. 그럼 어디겠어? 기름. 석유에다 보관하는 거. 석유 속에 넣어서 보관하는 거야. 혹은 파라핀이라고 하는 거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산소하고 접촉이 좀 차단되게끔 해주는 거다. 그죠?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특히 이거는 혹시 몰라 얘기하는데 얘네들 알칼리 금속이지. 너희 중학교 때 혹시 불꽃 반응색이라는 거 배웠니? 불꽃색이라는 거 배웠지? 얘네 관련해서 불꽃색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어. 리튬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지? 그 다음에 나트륨 뭐야? 노란색. 그지? 노란색. 얘는 보라색. 그지? 근데 얘네들은 불꽃색도 좀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요거 되게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 나트륨이라는 애 있지.
터널 안 조명에 많이 사용된다. 아마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거든. 요거 터널 안 조명에 또 사용이 된다. 이렇게. 터널 안 조명에 사용된다. 그치? 그럼 나온 김에 리튬은 어디에 많이 사용돼? 이거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않냐? 여기. 우리가 흔히 쓰는, 요즘에 쓰는 이 보통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그지? 배터리 또 많이 사용이 되고. 그러면 칼륨은 어디에 쓰일까? 칼륨은. 니네 혹시 비료의 3요소 들어봤어? 질소, 인, 칼륨. 그래서 비료 만들 때, 비료 속에 이제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지? 얘네들도 이렇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쪽에 있는 애들 알칼리 금속, 하나 더 얘기 안 할 뻔했네? 마지막으로. 5번째 뭐가 있냐면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1쪽에 있는 애들은, 우리 좀 이따 얘기해, 17쪽하고 반응을 겁나 잘합니다. 17쪽하고 반응을 겁나 잘해. 17쪽과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해가지고 뭘 만드냐면, 염이라는 걸 만듭니다. 염. 우리가 염이라고 부르는 애가 만들어지는데, 뭐 니네 방학 때 한 번씩 했으니까 니네 이온결합 배웠잖아 선생님이랑. 그지?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 톡 들어서 염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1쪽하고 17쪽이 반응하면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 여기다 대표적인 식 하나 써주면 이거야. 나트륨이라는 알칼리 금속이 17쪽에 있는 염소기체와 반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염화나트륨이라는 뭐 일종의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런 거 염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염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싶을 뻔했어. 얘네들이 이렇게 산소랑 반응하고 물과 반응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반응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자, 여기 지금 선생님 써놓은 대로라면 리튬,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거든? 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뭐가 크다? 반응성이 크다 그래.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 반응성이 클수록 산소랑 더 반응을 잘한다는 뜻이고, 물하고 더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리튬도 잘 반응을 하지만 얘보다는 나트륨이 더 잘 반응하는 거고, 칼륨이 더 잘 반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한 아까 지웠는데 아까 물 받아놓고 거기다 페놀탄 용액 넣은 다음에 리튬이나 금속 조금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니네 나중에 교과서에 그림이 있을 거야. 보면 알겠지만 물에 뜹니다. 자, 물에 뜬다라는 건 뭘 의미하지? 밀도가 작아. 얘네들 밀도가 작은 편입니다. 알겠니? 밀도가 작다. 얘네들 밀도가 작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제 17쪽 할로젠 원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7쪽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할로젠 원소. 옛날에 이제 할로겐이라고도 불렀던, 그지? 지금도 찾아보면 종종 할로겐이라고 표현되는 데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할로젠 원소지.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화면상엔 작아서 안 보이겠다면 요 4개는 그냥 외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플루오린, 그지?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4놈을 우리가 이제 할로젠 원소라고 합니다. 자, 일단 얘네 특징 첫 번째,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플루오린이다 그러면 플루오린끼리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야. 상온에서. 염소는 또 염소 원자끼리 결합한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네들 이렇게 써. F2, Cl2, Br2, I2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태는 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플루오르 분자로 이루어진 애는 기체 상태야. 기체. 기체, 얘는 액체, 얘는 고체. 이렇게 상태는 좀 다릅니다.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얘네들은 기체, 얘는 액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써놓은 순서들이 1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이거든? 근데 봐봐. 상온이라 하면 우리 일반적인 온도잖아. 뭐 15도에서 25도 사이를 말하거든? 근데 얘는 기체래. 얘는 액체고 고체래. 뭐야?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큰 놈일수록 뭐하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5도에서 25도 사이에 얘가 기체란 얘기는 얘는 이미 끓어있다는 얘기야. 15도에서. 근데 얘는 아직 끓진 않았다는 얘기잖아. 녹기는 했지만 끓진 않았다는 얘기고, 얘는 녹지도 않았다는 얘기니까 할로젠 원소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구나 라는 것도 참고로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얘네들 거기 써놨지만 고유의 색깔들이 좀 있지. 예를 들어서 얘는 약간 거의 다망색이라고 나오지? 뭐겠어? 노란색이야, 노란색. 자, 얘는 황록색이라고 나오니까 약간 녹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브로민은 이제 젓갈색, 그래서 약간 붉은 빛이 도는 갈색, 그러니까 거의 붉은색 계열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지금 흑자색이라고 돼 있지. 자색이 뭐야, 자색. 바이올렛, 보라색이야. 보라색인데 약간 좀 진한 보라색이라는 뜻이야, 흑자색. 흑자색. 이렇게 고유한 또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느냐. 얘네들은 또 수소랑 반응을 잘합니다. 자, 수소기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런 애들 뭐라 부르냐면 할로젠화수소라고 불러. 할로젠화수소. 그래서 뭐 화학 반응식 쓰면 H2가 F2랑 반응하면 HF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뭐 H2가 Cl2하고 반응하면 HCl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H2가 뭐 Br2하고 반응하면 HBr 만들어지고, 아이오딘하고 반응하면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들은 기체야. 요런 애들 통틀어서 할로젠화수소라 부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얘네들을 있잖아. 요 기체들을 말이야, 물에 녹여. 그래서 수용액을 만들면 얘네 전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 기체들을 물에 녹이면 걔네들은 수용액일 때 다 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아마 이 중에 많이 들어본 거 하나 있을 거?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우리가 아는 염산 되는 거야, 염산. 자, 얘는 이거 플루오르와 수소라고 하거든? 얘 물에 녹이면 뭐, 아까 플루오린을 다른 말로 불소라고도 한다 그랬잖아. 이거 물에 녹이면 불산 되는 거야, 불산. 얘는 염산, 얘는 브로민산, 아이오딘산 그래갖고 물에 녹이면 그 수용액은 산성을 띠게 됩니다. 산성을 띠게 돼. 그러면 자, 이렇게 물어볼게. 나중에 아마 그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 풀 때 아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놈이 아래로 가서 원자번호 큰 놈이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 뭐냐면 얘네들이 물에 녹이면 산성된다 그랬잖아. 얘 강산이거든. 근데 아마 얘가 이렇게 섞여 있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원자번호가 클수록 더 강한 산성을 띈다, 이런 표현 나올 때가 있어. 아닙니다. 알겠니? 그거는 아니야. 이 할로젠화수소가 만들어져서 물에 녹이면 산성이지만 원자번호가 큰 놈일수록 더 강한 산성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아마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풀면 알아요. 근데 이거는 맞는 거야. 원자번호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건 맞지만 이 할로젠화수소의 경우에 원자번호가 커진다고 해서 더 강한 산성을 띠지는 않는다. 무관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 니네 선생님이랑 그 산과 연기했었지만 강산이니 약산이니 하는 건 이온화가 얼마나 잘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지? 아무튼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 얘 같은 경우 이제 그거지. 아까 1족하고 반응하겠지? 1족은 17족하고 반응한다 했으니까 1족과 반응해가지고, 그지? 저거 만들어지지. 뭐야? 염 만들어지는 거. 근데 아까 썼지만 예를 들어 1족 중에 나트륨하고 지금 할로젠 중에 Cl2하고 반응하면 염화나트륨 만들어지는 거. 그지? 아까도 썼었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반응성이라는 게 있어. 자, 아까 알칼리 금속에서 얘기 안 했다만 알칼리 금속은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될 거 아니야? 얘는 플러스 1만큼의 양이온이 돼요.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하나를 잃거든 주로. 반면에 얘네들은 음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 잘 되는데 여기 17쪽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마이너스 1 가수라고 하거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1가 양이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할로젠 원소는 1가 음이온이 잘 돼요. 그럼 아까 알칼리 금속에서 아래로 갈수록 반응성 크다 그랬잖아. 그럼 반응성이 클수록 반응을 잘하는 것도 있고요. 양이온도 그만큼 잘 되는 거야. 아까 금속성하고 똑같아. 그럼 얘도 반응성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할로젠 원소는 그 반응성이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요. 그러니까 수소랑 반응할 때도 플로르가 반응을 제일 잘하는 거야. 제일 잘하는 거야. 그 다음 염소, 그 다음 브로민,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더라도 얘가 음이온이 제일 잘 되는 거야. 뭐 나중에 니네 이제 2학년 때 화원을 배우면 뭐 전기 음성도라는 거 배우거든. 사실 얘가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거든.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일수록 음이온 잘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반응성이 알칼리 금속은 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지만 할로젠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그리고 그 반응성이 의미하는 게 좀 다른 거지. 알칼리 금속은 반응성이 클수록 양이온이 잘 되는 거라면 할로젠 반응성이 클수록 음이온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족하고 반응해서 염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용되는 사례가 간혹 나오는데 말이야.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요 염소 기체, 요거 많이 나오거든. 요 수돗물 소독할 때 보통 염소 기체를 물에 녹여서 흘려보내거든.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네 요 아이오딘은 이제 알다시피 뭐 어디에 많이 쓸까? 빨간 약. 그지? 상처, 소독약 같은데 굉장히 강한 살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독약, 상처 났을 때 그 소독약, 우리가 흔히 빨간 약이라고 하는 거에 이 아이오딘 성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요런 데 이용하기도 한다 정도로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7쪽 할로젠 원소의 성질까지 한번 살펴봤다.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뭐 1쪽 애들은 이런 특징, 17쪽 애들은 이런 특징 쭉 얘기했는데 왜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은 성질이 유사하냐? 그 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해봐야 돼. 이제 1족이건 17족이건 왜 같은 족에 있는 애 성질이 유사하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필요한 거 다 적었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뭐 인원이 많든 적든 똑같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 영상 이틀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그죠? 뭐 니네가 내신 때 결석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할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틀 안에 수업 영상 바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건 끝날 때쯤 설명할 텐데 숙제도 이따 설명해 줄게. 이제 뭐 성취도 이렇게 표시돼 있거든. 그래서 숙제 검사도 걷어서 할 거고. 그래서 숙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A, B, C 표시해가지고 문자 또 나갈 거니까. 그래서 내신 때는 방학 때보다는 조금 더 너희들 스스로가 좀 타이트하게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이제 진짜로 첫 시험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물론 부담일 수도 있는데 첫 시험을 잘 봐야 기말고사가 편해지고 2학기도 편해져요. 이 첫 시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못해서 못하지 않거든. 실수가 정말 많은 걸 좌우합니다. 배점이 거의 한 문제당 4점에 가까워 버리기 때문에 너네 진짜 하나 이상 틀리면 거의 2등급 무조건 1등급은 어렵다고 생각해야 돼. 2개 틀리는 순간 1등급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줘야 되겠다. 자, 아무튼 그래서 자,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동족 원소, 그죠? 성질이 비슷하다. 근데 어떤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그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데 그럼 뭐 때문에 비슷하냐 이거야. 뭐 때문에 비슷하냐.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성질이 비슷한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은 이른바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같아서 그래. 그럼 도대체 이 원자가 전자수라는 게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원자의 구조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자, 우리 알다시피 원자는 그죠?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죠?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배웠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게 하나의 입자가 아니고 이른바 양성자라고 하는 애와 중성자라고 하는 애들이 서로 결합돼 있는 덩어리야. 그지? 자, 양성자는 왜 양성자일까? 아마 니네 이 양성자, 중성자는 이제 좀 이따가 한상호 선생님하고 배울 거고 뭐 방학 때 배우는 사람, 니 빅뱅 할 때 배우잖아. 그지? 양성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전하라는 걸 띄고 있지. 근데 실제로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만큼의 양전하를 띄고 있는데 이 숫자가 작아서 불편하니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1만큼의 전하를 띈다 이렇게 얘기하지. 자, 중성자는 당연히 전하량이 얼마다? 0인 거지. 중성인 거야.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질리라는 사람이 그 원소마다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가 다르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그 양성자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를 붙였다 그랬지. 그래서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곧 그 원자의 원자 번호다. 그런데 너희가 공부할 때 나오는 원자는 그냥 원자라고 나오더라도 항상 중성 원자야. 즉 전기적으로는 중성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니네 원자 번호는 이제 원소교 헬륨이다 그러면 원자 번호는 원소교 왼쪽 아래 씁니다. 얘가 원자 번호가 2번이면 얘는 양성자가 몇 개야? 2개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잖아.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가 같지는 않아요. 항상. 같은 애도 있고 다른 애도 있어. 자, 헬륨 같은 게 봐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2번이니까 양성자가 2개거든? 그러면은 자, 양성자가 이렇게 2개가 있고 얘는 중성자도 2개를 가지고 있어. 자, 참고로 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 합한 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수는 여기 위에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근데 아무튼 중성자 2개 있어. 그러면 얘는 이 원자 핵 전체가 플러스 2만큼의 전하를 띨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주변에 전자가 있을 거 아니니? 자, 전자 하나는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의 전하를 띠는 거야.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이 헬륨이라는 애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들의 총 전하량 합이 0이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무조건 같은 거야. 걔가 원자 상태일 때는. 그리고 그게 곧 원자 번호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전자들이 그럼 이제 원자핵 주변에서 어떻게 있느냐? 돌고 있는 거야. 돌고 있는 거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워. 그래서 이 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런데 원자핵 주변에는 잘 봐. 이런 전자 껍질들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전자 껍질은 이 전자 껍질마다 뭘 갖고 있냐면 에너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마 교과서에도 나오고 공부할 때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 궤도 뭐 이렇게 나와.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껍질마다 에너지가 있는 거야. 다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자핵에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어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냐면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 배웠지? 바닥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가 위치 에너지잖아. 그래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커지지? 비슷한 거야. 더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해봐. 여기서 말한 특정하니까 불연속적으로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그러니까 실제 값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이거야. 요 껍질 에너지 100이라고 한다면 요 껍질 뭐 예를 들어 200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껍질들이 갖는 에너지는 100 아니면 200 아니면 뭐 300 아니면 이렇게 딱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껍질 위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돌면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서 이렇게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럼 그 전자는 예를 들어 이 껍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러면 거기서 돌고 있는 전자도 에너지가 100을 갖고 있는 거야. 아무리 빙글빙글 돌아도 계속 100인 거야. 그렇잖아.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여기 3층이니까 여기 이쪽 복도 끝에서 저쪽 복도 끝까지 하루 24시간 뛰어도 내 위치 에너지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왜? 나의 위치는 계속 3층이니까. 비슷한 개념이야.
그래서 이른바 이 전자 껍질이라는 거 안에 그 전자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껍질마다 이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야, 자리. 첫 번째 껍질에는 자리가 2자리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가 자리가 있어. 세 번째 껍질 8개. 자, 네 번째 껍질부터는 조금 자리가 많기는 한데, 뒤에 또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시간 화학 결합할 때 나오겠지만 8개 들어있을 때가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첫 번째 껍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껍질은 전부 전자가 8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이 껍질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몇 개까지밖에 안 나온다? 우리가 배우는 주기율표는 4주기까지밖에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껍질 수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4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다 2888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여기는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선적으로는 8개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헬륨은 전자가 2개잖아. 그럼 전자들이 이제 우리가 전자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2개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있잖아. 참고로 언제 안정하냐면 그 전자들이 갖는 에너지가 적을수록 안정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다 전자를 2개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얘를 중성으로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제일 낮은 껍질부터 내가 채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있어.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네가 공부하다 보면 바닥 상태란 말이 꽤 많이 나오거든. 원자가 바닥 상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야? 그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있구나. 그럼 잘 봐봐. 지금 헬륨은 어차피 전자가 총 2개니까 제일 에너지가 낮은 첫 번째 껍질 딱 2개를 넣어놓은 거지. 자리도 딱 2개인 거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3번 리튬이 있다고 할게요. 리튬. 자, 얘 리튬 3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 3개겠지? 자, 우리 보통 이제 양성자 이렇게 그리진 않고 그냥 양성자가 3개일 테니까 플러스 3이라고 보통 표현해. 그럼 얘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단 말이야. 그럼 전자 껍질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전자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전자 3개를 갖다 넣어야 돼. 그러면 원자에서 가까운 게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다 먼저 넣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잖아. 그럼 일단 2개 채운 거야. 그럼 여전히 하나가 남았지. 그럼 그 남은 하나는 그 다음 껍질에 갖다 넣어. 그치? 어쩔 수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가 뭐야? 이 리튬이라는 원자의 바닥 상태인 거야.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차곡 채워져 있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11번 나트륨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전자가 11개가 있는 애지? 자, 양자도 11개가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갖다 넣었어. 그지? 차곡차곡. 그럼 이제 11개를 채워야 되는데 2개 채웠으니까 9개 남았지? 자, 그 다음 껍질에 9개를 넣으려고 봤더니 자리가 8개밖에 없어. 그럼 일단 8개 채워. 그지? 8개 채웠어. 보통 이렇게 8개 그릴 때 2개씩 짝지어서 그리기도 하거든. 요건 이제 나중에 화원에서 왜 이렇게 2개씩 그리니까 나와. 오비탈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아무튼 이게 8개 채웠어. 니네 풀 때는 그냥 여기가 그냥 8개가 아니라 띄엄띄엄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아직 하나 남았잖아. 그 남은 하나는 또 그 다음 껍질 이렇게 채우는 거야. 하나를 채웠어. 채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나트륨이라는 원자의 바닥 상태일 때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닥 상태일 때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잘 봐봐. 그럼 이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 뭐 리튬도 마찬가지야. 예. 전자 3개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지금 이 전자 3개가 2개의 껍질에 채워져 있잖아. 그럼 그 중에서 총 전자는 3개지만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는 몇 개야? 1개지. 자,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최각 전자라 그래. 그지? 자, 그러니까 전체 전자 2개, 그지? 전체는 3개지만 그 중에서도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여러 개일 때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이걸 뭐라고 한다고? 최외각 전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자,
원자과 전자수를 찾아가는 과정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리튬은 지금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하나인 거야, 그지? 전체 전자는 3개지만 최외각 전자는 하나. 자, 나트륨은 몇 개야? 얘도 최외각 전자는 뭐야? 지금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총 3개인데, 그지? 그 중에서 제일 바깥쪽에는 하나만 들어있지? 얘도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 거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외각 전자가, 자, 봐. 얘나 에너지적으로는 바닥 상태고 바닥 상태야. 그리고 전기적으로는 중성이긴 한 거야. 그런데 이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안정한 건 아닌 거야. 화학적으로 안정하려면 이 바깥쪽에 이 제일 바깥쪽 껍질이 꽉 차 있어야 안정해.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 껍질 제외하고는 다 8개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최외각 전자가 하나야. 그지? 근데 얘가 안정하려면 이게 다 차 있어야 되는 거야. 마지막 껍질이 차 있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안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를 버려서 껍질이야. 우리가 보통 전자 껍질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만 그리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트륨이 이거 하나를 버리게 되면 이 껍질 하나 없어지는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껍질이 2개가 되는데 두 번째 껍질이 꽉 차게 되지. 안정해지는 거야. 아니면 뭐 얘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거 하나 혹은 여기 있는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애랑 결합을 해서 여기를 어쨌든 8개를 만들어. 그럼 또 안정해지겠지. 맞지? 리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결국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해지기 위해서 이 최외각 전자를 버리든지 그걸 이용해서 딴 놈이랑 결합을 하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최외각 전자 중에서, 그지? 최외각 전자 중에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원자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든지 혹은 반응을 할 때, 근데 쓸 수 있는 전자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최외각 전자라는 것과 원자과 전자라는 게 의미가 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만 저기 봐봐. 그럼 얘 예를 들어 최외각 전자 하나잖아. 그럼 얘는 안정해지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하나를 이용해서 다른 애랑 결합하면 되는데 결합해봐야 8개가 안 되니까 얘 같은 경우 이거 버리거든. 버리면은 전자가 이제 2개가 되지만 첫 번째 껍질은 꽉 차 있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이온이 되겠지. 맞아? 이온. 그러면 얘는 최외각 전자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버리는 거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최외각 전자가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그지? 버리든지 뭐 딴 놈이랑 결합하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트륨도 마찬가지지. 내가 지금 여기 하나인 애만 그려놔서 그런데 만약에 7개, 뭐 예를 들어 플로린처럼 7개 그려져 있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네는 어쨌든 8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7개를 다 버리든지 뭐 7개를 다른 애랑 결합하든지 한다고. 즉 일반적인 원소들은 이 최외각 전자 개수하고 원자과 전자 수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 최외각 전자가 하나면 그 하나를 이용하거든. 2개면 안정해지려고 그 2개를 버리든지 2개를 다른 애랑 결합하든지 한단 말이야. 최외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수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체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지? 대체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원자과 전자수가 뭔지 알았지? 그럼 봐봐. 리튬 원자과 전자 하나인 거야. 나트륨 하나인 거야. 그지? 아, 결론은 뭐야? 우리 아까 얘기했죠. 리튬하고 나트륨 둘 다 알칼리 금속이잖아. 아,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면 결국 성질이 유사하구나.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이 성질이 유사해서 걔네가 같은 족이다. 그지?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 그러면 그 원자과 전자수 다 외워야 되느냐? 우리 아까 주기율표에서, 그지? 니네 이 원자과 전자수가 바로 뭐냐면 이 족 번호가 돼. 족 번호. 응? 족 번호.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 알칼리 금속이라는 1족이잖아. 이 족 번호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3족에서부터 12족 사이에 해당되는 애들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족 번호는 사실은 주기율표 전체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 번호 20번 이내까지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원자 번호 20번 이내에서는 족 번호가 그 줄에 있는 애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1족이 있고 2족이 있고 3족에서 12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족이라고 그랬지? 1족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족번호가 이 1쪽에 있는 애들의 원자과 전자수인 거야. 그지? 원자과 전자수. 1쪽에 있는 애들 하나인 거야. 자, 2쪽에 있는 애들은 2개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족번호가 2자리인 애들 있지, 얘네들. 얘네들은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야. 그럼 얘네들은 3개인 겁니다. 얘는 4개인 거고요. 얘는 5개인 거야. 얘는 6개인 거고요. 얘는 7개인 거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얘야. 18쪽. 18쪽.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애들은 방금 얘기한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곧 얘네들의 최외곽 전자수와 같아. 원자과 전자수가 곧 걔네들의 최외곽 전자수야. 왜? 여기 있는 애들은 어차피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그 전자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7개 채워져 있거든. 그럼 그 안정해지기에서 그 7개를 다 활용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요 문제는 18쪽인 거야. 예를 들자면 아까 헬륨이 여기 보면 여기 네온 갖고 해볼까? 네온? 아까 헬륨은 자 네온은 10번이야. 양성자 10개, 전자 10개 있는 애야. 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일단 2개 채웠어. 8개 남았는데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딱 떨어지거든. 이렇게 8개가. 그럼 일단 봐봐. 네온은 최외곽 전자 몇 개가 돼? 8개야. 근데 얘기했지만 8개가 채워져 있으면 어떻다고? 화학적으로 되게 안정하다고. 안정하니까 어때?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아. 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뭐야? 학교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사귀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잖아. 내가 완벽한 인간이야. 야, 돈 겁나 많고 직업도 막 그러니까 거의 신적인 존재라 그러면 그지? 굳이 내가 그냥 나 혼자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지? 뭐 100% 똑같은 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봐봐. 얘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니까 굳이 다른 애랑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8개지만 그 8개를 쓸 일이 없는 거지. 맞아? 사용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원자과 전자는 몇 개? 0개인 거야. 자,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를 8개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원자과 전자 몇 개? 0개인 거야. 다만 그러면 자, 얘 봐. 얘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8개지? 원자과 전자는 0개라고. 그러니까 다르지. 1쪽부터 17쪽에 속한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고 최외곽 전자수라고 보면 되는데 18쪽에 있는 애들은 자, 최외곽 전자 몇 개일까?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교재 지금 그림을 안 띄워놔서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1번부터 18번까지 지금 선생님 방금 그린 것처럼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들이 쭉 나와 있거든. 자, 헬륨은 1쪽이다 보니까 어때? 2개지. 그러니까 얘는 최외곽 전자가 18쪽에 속한 애들은 2개 또는 8개라고 해줘야 돼. 헬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헬륨도 2개이긴 하지만 첫 번째 껍질이 꽉 차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한 거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는 0이다. 그래서 18쪽은 최외곽 전자수하고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라는 거. 얘는 0개라는 거, 0개. 그지? 자, 그럼 복이 이렇게 나온 거야. 복이 선지에 이렇게 나온 거지. 예를 들어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냐, 틀리냐? 틀린 거야.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말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 얼핏 보면 맞는 말 같거든. 그지? 왜냐면 얘네들은 최외곽 전자수가 같으면 결국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18쪽은 헬륨 때문에 안 돼. 그래서 18쪽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꼭 명심해야 돼. 그지?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강조하는 것들이 너희가 실수 많이 하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나와 있죠. 원자과 전자수 1, 2, 3, 4, 5, 6, 7인데 여기는 빵 돼 있지. 그죠? 빵 돼.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같은 족은 원자과 전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것 중에 그거 있지. 주기율표에서 족과 주기가 있는데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데 가로줄은 이제 뭐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은 애들이 같은 가로줄에 있지. 근데 여기 지금 봐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면 여기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어때? 전자수는 다르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전부 2개야. 맞지? 그래서 니네 요 주기는 있잖아. 주기 1, 2, 3, 요 주기 번호는 그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개수야. 그러니까 1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하나란 얘기고 2주기에 속한 애들은 껍질이 2개란 얘기야.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이게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껍질들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껍질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만 표시한다. 근데 껍질 이름이 있어. 첫 번째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뭐 이렇게 가. 이건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주기 번호는 그 전자들이 들어있는 껍질 개수다. 2주기에 속한 애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보면은 요 그래프죠. 그치? 요 위에 표시라.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 여긴 지금 18번까지만 돼 있다만. 그치? 원자 번호에 따른 걔네들이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는 거야.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돼? 2번, 18번, 10번, 18번 얘네 다 원자과 전자 몇 개? 0. 그러니까 원자 번호 따라가다 보면 원자과 전자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즉 어떤 변화를 보여?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이 말인 거야. 즉 원자과 전자수 때문에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단 어디까지만? 니네 이 주기성을 띠는 게 어디까지만 그럴까? 20번까지만 그런 거. 여기 지금 19번, 20번 이렇게 있잖아. 19번 하나, 20번 2개가 다시 증가하거든? 21번부터 어떻게 될까? 여기 우리 주기율표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21번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 여기 얘네들, 응? 얘네들 다 원자 번호와 상관없이 최외각 전자수가 보통 한두 개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성을 띠는 것도 다 어디까지만 해당된다?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그럼 우리 앞에서 아까 뉴렌즈의 옥타브설 얘기했지. 자, 이거 보면 딱 옥타브설 떠오르지 않니? 아까 옥타브설에 따르면 뭐라 그랬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라고 했잖아. 봐봐. 8번째마다 2번, 10번. 물론 그 당시에는 원자 번호를 쓰진 않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인 거야. 근데 그것도 딱 어디까지만?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잘 맞더라 이 말이지. 옥타브설이라는 게. 20번이 넘어가면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지. 다 비슷하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화학결합 나오는데 이건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고, 일단 쭉 넘어가 보면은 그 우리 페이지로 11페이지부터가 이제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넣어놨는데 이게 세화고랑 세화여고 기출문제가 3개년치가 들어있어요. 3개년치가. 그래서 일단 요거를 숙제로 내줄 텐데 다는 못 풀거든?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라는 것만 좀 동그라미를 쳐보자. 1번부터 일단 14번까지는 다 풀면 되고요. 1번부터 14번까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내용 다 풀 수 있거든? 그리고 16번. 그리고 18, 19, 20, 21, 23. 그리고 25, 26, 27, 28, 29, 30. 그리고 32부터 37까지. 그래서 화학결합만 빼고 지금 선생님이 준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뭘 이제 숙제로 내줄 거니까 이제 쭉 풀어보면 되고 아마 질문할 것들 좀 있을 텐데 예를 들자면 23번 문제 한번 봐볼래? 이것도 선생님 다른 애들이랑 같이 한번 풀었는데 그러니까 23번이라든지 25번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딱 보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 그지? 이게 도대체 뭔 문제인가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일단 23번은 오늘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해볼게. 23번 좀 같이 해볼게. 자,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아까 말로만 계속 언급을 했다만, 자, 금속 원소들은 주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하겠지, 이온결합. 전자를 이뤄서 양이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주로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잖아. 근데 니네 어떤 원자가 이제 이온이 되더라도, 그지?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양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면 이제 전하를 띠는 건데, 양이온이 되든 음이온이 되든 그 원자가 갖고 있는 양성자의 수는 절대 안 변해. 그러니까 얘가 원자일 때 양성자가 11개였으면 이온이 돼도 11개야. 그러니까 그 수가 변하는 건 뭐만 변한다? 전자수만 변해. 이온이 되거나 안 되거나에 따라서. 그러면 잘 봐. 표는 2, 3주기에 속하는 원자 A, B, C의 안정한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의 개수를 정리한 거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 입자 A, B는 양성자와 전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런데 자, 양이온이 되고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전자를 주로 버리기 때문에 얘네가 아까 예를 들어서 리튬 생각해봐.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는 애잖아.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고 전자를 이렇게 하나 버리면 껍질이 하나 줄어들어.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들은 이온이 되면 껍질 수가 줄어. 반면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껍질 수는 안 변해요. 껍질 수 안 변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2, 3주기에 속한 원자들이 이제 이온이 됐을 때 상황인데 걔네들은 전부 이온이 됐을 때 18쪽 원소하고 전자 배치가 같대. 근데 문제 풀다가 18쪽과 전자 배치가 같다라는 말은 18쪽하고 전자 수가 같아졌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잘 봐. 2, 3주기라는 걸 잘 봤지? 그럼 우리 이렇게 그리면 여기 2주기, 3주기고 자, 참고로 너희 공부할 때 나오는 양이온은 대부분 1쪽 아니면 2쪽 나올 거고요. 음이온은 16쪽하고 17쪽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지? 그럼 봐봐. 3주기에 있는 2, 3주기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양이온이 되는 애는 이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럼 얘네들은 2주기라면 얘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음이온이 되는 애들, 그럼 봐봐. 얘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때 전자수가 같아지려면 자 봐. 3주기에 있는 얘네들이 전자를 버리면 얘랑 전자수가 같아지거든. 껍질이 하나 줄어드니까 3주기였던 애는 2주기가 되는 거야. 전자 하나 버리면 얘랑 같아진단 말이야. 반대로 음이온인 애들, 얘네들이 음이온이 되는, 얘네들은 전자를 한두 개 얻으면 또 얘랑 같아지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네들이 지금 다 이온이잖아.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모르지만 이온이 됐을 때는 얘네들이 전자수가 다 같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서 A하고 B 중에 어떤 게 전자냐를 알아. 얘네들을 전부 전자수가 같아야 되니까 B가 전자가 돼야 돼. 왜? N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N-2, N-2. 왜냐면 이온이 다 됐는데 전자수가 다르면 안 되잖아. 전부 18쪽하고 전자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맞지? 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18쪽은 얘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니? 2, 3주기에 속한 애들이 이온이 됐더니 같다. 그럼 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 원래 누구야? 2주기 18쪽이면은 누구냐? 10번 네온이니까 전자수가 10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 N값 구할 수 있는 거지. N 빼기 2가 10개가 10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따라서 N은 얼마가 나와? 12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따라서 B가 전자다. 왜? 이온일 때 전자수가 다 같으니까. A가 그럼 뭐다? 양성자수다. 그럼 얘네들이 실제 원자 번호가 나오지. N값 구했으니까 얘는 양성자가 12개이니까 마그네슘이구나. 얘는 플루오린이구나. 9번 12 빼기 3. 얘는 나트륨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라. N은 20이다. 틀렸지? 12가 돼야 되고 C는
마그네슘이니까 여기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이제 전자 2개 버린 거잖아, 지금. 그지? 3주기 맞고. 자, 요건 우리가 아직 안 배운 거긴 한데, 뭐, 방학 때 배우기도 했었으니까. 선생님이 이온결합 물질일 때는 화학식이 앞에 거가 무조건 금속이면 이온결합이라 그랬지. 지금 여기서 A가 나트륨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이온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차분하게 접근해서 표시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충분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지금 뭐 시간상 다 풀어주기 어려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뒤에 넘기면 또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 요 개념 확인 문제 나오거든.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부터 쭉 넘겨서 저기까지 18번? 17번? 17번, 18번까지 그냥 해오면 될 것 같아. 그지? 개념 확인 문제는 18번까지. 그래서 니네, 일단 여기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